누구보다 씩씩하고 또래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을 가르쳐 주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늘 이웃들 곁에서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 주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똑똑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당당한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평범한 거래에서 시작된 작은 불안은 시간이 흐르면서 걷잡을 수 없는 폭풍으로 커져갔습니다. 믿었던 기술이 오히려 그녀를 덫에 가두고 평생 쌓아온 노후마저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그날 그녀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인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 회계사무소에서 30년 넘게 일했던 경험 덕분에 숫자, 계산이나 기계 다루는 일에는 제법 자신이 있어요.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요즘도 주민센터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육은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만졌을 때가 생각나네요. 딸아이가 엄마,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스마트폰 하나 정도는 쓸 줄 알아야 해요라고 하면서 기기를 사다 준 게 벌써 3년 전이에요. 그때만 해도 작은 화면에 글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게 답답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동네 어르신들에게 카카오톡 설치하는 방법이나 앱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영순이가 참 똑똑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아파트 경로당에서 만나는 이웃 할머니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저도 처음엔 어려웠지만 회계사무소에서 계산기며 컴퓨터며 늘 만지작거렸던 경험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하는 것도 앱을 내려받는 것도 몇 번 해보니 금세 익숙해졌어요. 얼마 전에는 딸아이가 엄마 요즘 중고거래 앱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많던데 조심하셔야 해요. 뉴스에서 이상한 일들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가 스마트폰 좀 하는데 뭘 걱정해. 사기꾼들이 우리 같은 할머니들을 호구로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웃어넘겼어요. 사실 당근마켓이라는 앱도 벌써 몇 달 전에 설치해서 이웃들이 올리는 글들을 구경하곤 했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팔고 사는 물건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가끔 필요한 생활용품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어요. 특히 제가 다른 할머니들보다 앱 사용에 능숙하다는 자부심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자신감이 독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국민연금과 남편 유족연금을 합쳐도 한 달에 받는 돈이 120만 원 정도예요. 혼자 살기에는 그럭저럭 버틸만 하지만 요즘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 생활비가 빠듯해지더라고요. 특히 지난달에는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비로 30만 원이 나가고 병원비까지 겹치니까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랍 깊숙이 모셔두었던 남편의 선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결혼 30주년 때 남편이 사준 순금 반지였습니다.
영순아, 이거 하나 사주고 싶었는데 이제야 여유가 생겼네. 우리 고생 많이 했잖아.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서네요. 18K가 아닌 순금 24K로 만든 제법 묵직한 반지였는데 당시에 200만 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니까 죽을 때까지 끼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더라고요. 다음 달 관리비며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50만 원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결국 마음을 정했어요. 남편도 제가 굶고 사는 걸 원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요즘 금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니 팔면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에 처음으로 판매글을 올려보기로 했어요. 앱 사용법은 어느 정도 익숙했지만 직접 물건을 파는 건 처음이라 조금 떨렸습니다. 사진도 여러 장 찍어보고 글도 정성스럽게 써봤어요. 순금 반지 24K, 7돈, 금매합니다라고 제목을 달고 상세 설명에는 구입처와 구입 시기까지 자세히 적었습니다. 딸아이가 중고 거래 조심하라고 했던 말이 문득 생각나기는 했지만 저는 내가 뭘 그렇게 걱정할 게 있나? 스마트폰도 잘 쓰고 사기꾼들 수법 정도는 뉴스에서 많이 받는 거리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당근마켓은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거니까 더 안전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 1시간도 안 되어 첫 번째 문의가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빨리 연락이 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팔릴 줄 몰랐거든요. 첫 번째 문의가 들어온 지 불과 30분 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연락이 연달아 왔습니다. 아, 금반지가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싶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구매자가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정중해 보이고 매너 온도도 높았거든요. 안녕하세요. 반지 아직 거래 가능한가요? 첫 메시지는 정말 정중했습니다. 저도 네, 아직 판매 중입니다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메시지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사실 지금 다른 분들도 많이 문의 주셨는데 제가 먼저 연락드린 것 같아서요. 혹시 선착순으로 거래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구매자분들이 계속 연락 주시고 계셔서요. 처음에는 내가 올린 반지가 정말 인기가 좋구나 싶었어요. 실제로 다른 분들한테서도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건 다른 구매자들은 대부분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거나 상태를 묻는 질문들이었는데 이분은 가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반지 상태는 어떤가요? 사진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요. 구매자가 물어보길래 저는 정성스럽게 답했습니다. 남편이 사준 거라 정말 소중히 보관했어요. 거의 착용하지 않아서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구입할 때 받은 보증서도 있고요. 그럼 정말 좋네요.
사실 어머니 생신 선물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상태가 좋다니 다행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좀 놓였어요. 효자구나 싶어서 더 정성껏 대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럼 언제 거래 가능하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가능하면 좋겠는데요. 사실 급하게 필요해서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혹시 직거래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택배로 보내주셔도 되고요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당근마켓이 동네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거니까 직거래가 원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거래가 좋겠네요. 어디서 만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근처 지하철역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도 않은 곳이었어요. 약속을 잡고 나서 저는 금반지를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보증서도 함께 챙기고 혹시나 해서 구입 당시 영수증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 1시간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한데 갑자기 회사에서 긴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직거래가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택배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이미 외출 준비를 다 마쳤는데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다니요. 하지만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이해할 만했습니다. 택배도 괜찮긴 한데 금반지 같은 고가품을 택배로 보내는 게 안전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돈을 보내드릴게요. 그럼 할머니께서도 안심하고 택배 보내주실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요즘 온라인 거래에서는 선입금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딸아이한테서 들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보증금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반지 받으면 돌려달라고 하시면 되니까 할머니도 더 안심하시겠죠? 상대방의 배려 깊은 말에 저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런 젊은이라면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제가 계좌번호를 보내주니까 확인했습니다. 지금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입금 확인되면 연락드릴게요라고 답했습니다.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휴대폰에 입금 알림이 떴어요.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깜짝 놀랐지만 보증금까지 포함된 거라고 하니 그럴만했습니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라고 연락드렸더니 네, 그럼 내일 택배로 보내주세요. 운송장 번호도 알려주시고요라고 답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이미 돈이 들어온 상황이고 상대방도 정중하게 설명해 주니까 크게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저는 스마트폰도 잘 쓰고 사기 같은 거에는 안 당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이미 보이지 않는 제3자 사기꾼의 치밀한 계획에 빠져들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에게 돈을 보낸 사람과 실제로 금반지를 가져갈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금반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사준 소중한 선물이니까
마지막까지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싶었어요. 보증서와 함께 작은 상자에 넣고 완충제로 꽁꽁 싸맸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포장하면 구매자분도 기뻐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택배 상자까지 예쁘게 꾸몄어요. 우체국에 가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직원분이 고가품이시네요. 보험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길래 추가로 보험까지 가입했어요. 운송장 번호를 받자마자 바로 구매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발송 완료했어요. 운송장 번호는 XXXX입니다. 내일 오후쯤 도착할 예정이에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도착하면 바로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해 드릴게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거래가 잘 성사된 것 같아서 기분도 좋았고 무엇보다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어 안도감이 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다시 확인해 보니 잔고가 훨씬 넉넉해져 있더라고요. 이제 당분간은 생활비 걱정 안 해도 되겠네 혼자 중얼거리며 웃음이 났어요. 저녁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당근마켓에서 거래 성공했어. 어머, 엄마 뭘 파셨어요? 아빠가 사준 금반지 말이야. 생각보다 비싸게 팔렸어. 딸아이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엄마, 혹시 직거래 하신 거예요? 아니야, 택배로 보냈어. 상대방이 먼저 돈을 보내줘서 안전하게 거래했어.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이상한 사기들이 정말 많다니까요. 걱정 마라, 엄마가 그런 거에 당할 사람이야?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구매자한테서 연락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싶었는데 나흘째 되는 날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택배 추적을 해보니까 이미 배송 완료가 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금반지 잘 받으셨나요?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어요. 아,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 연락 못 드렸네요. 잘 받았어요. 그런데 보증금 얘기인데요. 제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사실 지금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금고에 보관해둔 현금을 당분간 빼낼 수가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제가 물어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약속과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기로 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바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라고 답했어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이때부터 서서히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돈도 이미 받았고 상대방도 그럴듯하게 설명해 주니까 완전히 의심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경로당에서 이웃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떴습니다. 금융보안센터 고객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연루되었습니다. 즉시 1588-0로 연락 바랍니다. 미연락 시 계좌가 동결됩니다. 처음 문자를 봤을 때는 또 스팸 문자구나 싶어서 그냥 지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제가 며칠 전에 받은 그 돈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문자를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그럴듯하더라고요. 발신번호도 제대로 되어 있고 금융보안센터라는 이름도 공식적인 기관 같았어요. 설마 정말 내 계좌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지? 불안한 마음에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금융보안센터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요.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고 해서요. 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상대방 목소리가 너무 정중하고 공손해서 정말 공무원 같았어요. 제가 이름을 말하니까 김영순 고객님이시군요.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키보드 치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고객님, 확인 결과 고객님 계좌로 며칠 전에 의심스러운 자금이 입금된 내역이 있네요. 혹시 최근에 온라인 거래나 중고 거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당근마켓에서 금반지를 팔았어요. 아, 그렇다면 거의 확실합니다. 고객님이 거래하신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을 사기친 돈을 고객님 계좌로 송금한 것 같네요. 이런 경우를 삼자 사기라고 하는데 고객님도 피해자시지만 자금 세탁 혐의를 받을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사기꾼에게 이용당했다는 건가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상황이 심각해서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고객님 계좌가 완전히 동결되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갈 수도 있어요. 다행히 저희가 미리 발견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긴 합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저는 완전히 공포에 질려서 그 사람 말에 매달렸어요. 고객님 계좌에 있는 모든 자금을 임시로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저희 금융보안센터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일시적으로 이체해 두시면 수사가 끝난 후에 다시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그런 걸 요구하나요?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상담받아 볼게요. 아, 고객님,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고객님 계좌가 모니터링 상태에 있어서 은행에 가시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은행 직원들도 이런 특수한 상황은 잘 모르거든요. 저희 전문 기관에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절박해서 정말 급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제가 안내해드리는 앱을 다운받으셔야 해요. 그 앱을 통해서 안전하게 자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절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고요. 그 사람이 알려준 대로 앱을 다운받았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은행 앱 같았거든요. 로고도 그럴듯하고 화면 구성도 진짜 같았어요. 이제 고객님 정보를 입력하셔야 해요.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모두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까지 입력해야 하나요? 네,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려면 본인 인증이 필요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국가기관이니까 절대 악용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정말 국가기관 직원과 통화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목소리도 신뢰할 만했고 설명도 너무 자세하고 그럴듯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정말로 삼자 사기에 연루되었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어요. 결국 모든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고객님, 정보 확인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네요. 고객님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연결된 계좌들도 위험 상태에 있어요. 다른 계좌요? 저는 이 계좌 하나밖에 없는데요. 아니요. 저희 시스템에서 확인해 보니까 고객님 명의로 된 다른 은행 계좌들이 더 있네요. 모두 위험 상태입니다. 혹시 다른 은행에도 계좌가 있으시죠? 생각해 보니 맞았어요. 시중은행 몇 곳에 적금도 있고 남편 유족연금 받는 계좌도 따로 있었거든요. 네, 있긴 해요. 그럼 큰일입니다. 모든 계좌가 동결되기 전에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지금 당장 각 은행 앱으로 로그인해서 잔고를 확인해 보세요. 무서워진 저는 급하게 다른 은행 앱들을 켰어요. 잔고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평소보다 많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 제가 평생 모은 적금, 딸과 아들이 어머니 날 때마다 보내준 용돈까지 모든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고객님, 확인하셨죠? 총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 계좌 합쳐서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니까 상대방이 크게 놀라는 것 같았어요. 이런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이 정도면 정말 위험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모든 돈이 동결되어 버려요. 지금 즉시 모든 계좌에서 안전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정말 괜찮을까요? 고객님, 지금 선택하셔야 해요. 저희를 믿고 안전 계좌로 옮기시면 수사 끝나고 다시 찾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두시면 영영 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범죄 자금으로 분류해서 국고로 환수해 버리거든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겁이 났어요. 평생 모은 돈을 잃을 수는 없잖아요. 딸과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이기도 하고요.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 제가 안전 계좌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모든 은행에서 이 계좌로 전액 이체해 주세요. 한 번에 다 하시면 안 되고 각 은행마다 조금씩 나눠서 해야 해요. 시스템에서 감지되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알려준 대로 첫 번째 은행에서 일부 돈을 이체했어요. 1,000만 원씩 나눠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이체가 완료되니까 잘하셨어요. 이제 다음 은행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체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큰 돈을 보내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의심스러워졌거든요. 혹시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고객님이 지금 수사 대상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서에 가시면 바로 체포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저희만 믿고 따라 하셔야 해요. 무서워서 계속 이체했어요. 적금 해지하고 예금 인출하고 심지어 딸이 제 명의로 넣어둔 돈까지 모두 보냈습니다. 마지막 이체를 마치고 나니까 모든 계좌가 텅 비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고객님, 수고하셨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3일 이내에 연락드려서 돈을 돌려드릴게요.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저희는 국가기관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가기관에서 보관해 주는 거니까 안전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그 번호로 전화해도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바쁘신가 보다 싶었는데 이틀,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니까 이상했어요. 그제서야 인터넷으로 금융보안센터를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기관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평생 모은 5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간 거였죠. 모든 진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5억 원, 제가 평생에 걸쳐 모은 모든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 제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적금, 딸과 아들이 효도하겠다며 보내준 돈까지 모든 게 없어진 거였어요. 이게 꿈이겠지, 꿈일 거야. 혼자서 중얼거리며 다시 한번 은행 앱을 켰어요. 하지만 잔고는 여전히 0원이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텅 빈 계좌 화면을 보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딸한테 연락할 생각을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딸아, 엄마가 사기당해서 우리 집 돈 다 날렸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딸이 얼마나 실망할지, 얼마나 걱정할지 생각하니까 더욱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울기만 했어요. 밥도 못 먹고, 물도 제대로 안 마시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그런 전화를 믿었을까? 왜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밤,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었어요. 혼자서 이 고통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한참 동안 울기만 하니까 딸이 놀라더라고요. 엄마,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어요? 딸아, 엄마가 큰일 냈어. 겨우겨우 말을 꺼냈어요. 무슨 일인데요?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털어놨어요. 금반지 판매한 것부터 삼자 사기에 당한 것, 보이스피싱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은 중간중간 어머, 그런 일이 라고 중얼거리면서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집 돈이 다 없어졌어. 5억 원이 모두 사라졌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계속 사과했어요. 그런데 딸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화를 내거나 실망한다는 말 대신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지금 집에 혼자 계세요? 응, 혼자 있어.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1시간 후에 딸이 달려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저를 꽉 안아주더라고요. 그 품에서 다시 한번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무슨 괜찮아? 평생 모은 돈이 다 없어졌는데. 엄마,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엄마는 단 한 분뿐이에요. 사기꾼들한테 엄마까지 빼앗길 순 없잖아요. 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딸한테 큰 짐만 지워줬다고 생각했는데 딸은 오히려 제가 무사한 게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너무 교묘하게 속인 거예요. 요즘 삼자 사기며 보이스피싱이며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당해요. 하지만 내가 너무 쉽게 믿었어. 의심을 좀 했어야 하는데. 엄마가 선량하셔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딸이 밤새 제 곁에 있어줬어요. 등을 토닥여주면서 괜찮다. 우리가 함께 해결해 보자고 계속 말해줬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과 위로 덕분에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들도 왔어요. 서울에서 급하게 차를 몰고 내려온 거였어요. 남매가 함께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자. 그리고 은행에도 알려야 해. 엄마 생활비는 우리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돈보다는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 너무 자책하지 마. 아이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돈은 잃었지만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절망은 여전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작은 빛처럼 다가왔어요. 그날 밤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돈은 정말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구나 싶었습니다. 사기꾼들이 제 돈은 가져갔지만 가족의 사랑까지는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경찰서에 신고를 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사관분이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하셨지만 솔직히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기꾼들이 해외로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고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쳐서 추적이 어렵다는 설명이었어요. 처음엔 절망적이었지만 이제는 포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딸과 아들이 번갈아가며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어요. 엄마가 우리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보답할 때죠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지금은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밤에 잠들기 전이면 그 순간들이 떠올라요. 내가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왜 딸한테 먼저 상의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계속 밀려와요. 5억 원이라는 돈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유산이 한순간에 사라진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몇 주 동안은 우울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밥맛도 없고 TV 보는 것도 재미없고 그냥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딸이 와서 엄마 이러시면 안 되세요. 건강이 더 나빠져요라고 걱정하는 걸 보면서도 도저히 기운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제가 당한 사기 방법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교묘했더라고요. 삼자 사기라는 것도 저는 처음 들어본 단어였고 보이스피싱도 그렇게 정교하게 나올 줄 몰랐어요. 딸이 엄마만 당한 게 아니에요. 요즘 뉴스 보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당해요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을 때 수사관분이 알려주신 얘기가 기억나요. 중고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안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당근마켓에서 제공하는 당근페이 같은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번호를 직접 주고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외부 메신저로 유도하거나 다른 앱을 설치하라고 하면 무조건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들이었어요. 특히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절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다른 계좌로 돈을 옮기라고 하지 않는다는 기본 상식조차 제대로 몰랐던 거죠.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은행에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런 방법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조금이라도 빨리 신고했으면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뼈아픈 교훈은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상의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사기꾼들은 급하다, 빨리 해야 한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압박하거든요.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저도 그 순간에 딸한테 전화 한 통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요즘 딸이 자주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요. 사기를 당한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지만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며칠 전에는 손자가 할머니, 슬프지 마세요. 제가 용돈 모아서 할머니 드릴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제 주변에 아직 남아있다는 걸 새삼 느꼈거든요. 아직도 가끔 통장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5억 원이 사라진 현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죠.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가족의 사랑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을 지켜온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스마트폰과 은행 앱이 편리한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사기꾼들에게는 우리의 두려움과 욕심을 파고드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행은 결코 안전 계좌를 요구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문자와 전화는 반드시 끊고 무엇보다 혼자 감당하지 말고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잃어버린 평생의 신뢰와 마음의 평온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닌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현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